final comment for the media. Big deal. That's always went with the territory. I'll see you in Disneyland.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밤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도시가 잠든 시간에 그는 조용히 움직였고 그가 떠난 자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를 나이트 스토커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리처드 라미레스. 이 영상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탄의 추종자, 연쇄살인범,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리처드 라미레스의 삶을 추적한다. 리처드 라미레스, 본명은 리카르도 레이바 무뇨스 라미레스. 1960년 2월 29일 텍사스 엘페소에서 태어난 그는 5남매 중 막내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라티노 가정. 하지만 그 가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훌리안 라미레스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였고 철도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훌리안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그러나 화가 나면 선부터 나가는 전형적인 가부장 폭력가였다. 리처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분노와 벨트질을 피하기 위해 늘 도망쳤고 그때부터 그는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숨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훗날 그의 범죄 수법과도 매우 닮아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가정폭력만이 인간이 괴물을 만들진 않는다. 리처드를 진짜 어둠으로 인도한 존재는 바로 그의 사촌 미겔이었다. 미겔 라미레스, 줄여서 마이크라고 불렸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고 리처드가 13살일 때 집으로 돌아왔다. 마이크는 리처드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줬다.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다. 그는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하고 베트콩 포로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뒤 찍은 기념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그 사진 속엔 머리가 잘린 시체, 훼손된 여성의 시신, 총을 든 마이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린 리처드는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혐오감보다는 묘한 매혹을 느꼈다. 그리고 마이크는 리처드에게 총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군용 나이프, 정글에서의 생존 기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람을 죽이는 법을 이야기했다. 어쩌면 이때부터 리처드의 내 속 어딘가가 망가지기 시작한 걸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는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리처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욕을 하며 부엌 쪽으로 가려 했다. 그 순간 마이크는 침착하게 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쏘았다. 피가 벽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말없이 쓰러졌다. 13살의 리처드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봤다. 놀라거나 울지 않았다. 그는 단지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죽음을 바라봤다. 이 장면은 훗날 법정에서 정신적 외상, PTSD로 언급되었지만 그의 범죄 성향을 꺾진 못했다. 이후 리처드는 변했다.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LSD와 마리화나는 그의 현실을 왜곡시켰다. 어느 날부턴가 그는 사탄의 문양을 스케치하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십자가를 거꾸로 그리고 나는 악마다 라고 속삭이던 그 아이는 또 스스로 악마가 된다. 어둠에 물든 청소년 시절 그는 인간보다 악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1980년 리처드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한다. 그곳엔 누가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무전 취직하고 잠은 길거리나 모텔에서 때웠으며 생계는 도둑질로 해결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헤비메탈과 사탄 찬가를 들으며 그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갔다. 그는 악마를 믿었다. 아니,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충성을 맹세했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내 영혼을 줄게. 대신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줘. 사탄은 그의 거래를 받아들인 듯 했다. 1984년 4월 10일 리처드는 첫 범행을 저지른다. 피해자는 9살 소녀 메이 렁이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어린 소년을 유인해 호텔 지하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미제로 남았지만 훗날 DNA 기술이 발전한 뒤 밝혀진다. 라미레스의 첫 번째 살인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1984년 6월 28일 79세의 여성 제니 빙코우는 자신의 집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다. 얼굴은 무차별적으로 갈격당했고 침대 시트는 피범벅이었다. 현장에는 금품이 사라진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강간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건을 연결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다르고 범행 지역도 다르며 연쇄의 흔적은 아직 뚜렷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보다 한 수 앞서 있었고 점점 대담해졌다. 1985년 그의 살인은 폭발한다. 3월 17일 22살의 마리아 에르난데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라미레즈를 마주친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하지만 놀랍게도 총알은 그녀의 열쇠 꾸러미에 맞아 튕겨나간다.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도망친다. 하지만 같은 날 라미레스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34살의 데일 오쿠자키를 총으로 쏴 살해한다. 그리고 또 몇 분 뒤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 30살 여성 치사롬을 총으로 살해하고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공격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다. 경찰은 이때 처음으로 동일한 패턴을 본다. 총기, 무차별 침입, 피해자의 나이, 인종불문, 그리고 도주수법까지 매우 유사했다. 이제 언론은 그를 나이트 스토커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름 하나가 붙었다고 해서 라미레스의 발걸음이 멈출 리 없었다. 그는 범행이 있을 때마다 신문을 읽으며 흡족해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범죄 현장을 다시 감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사자라 생각했다. 심판의 대리인, 사탄의 사도. 그리고 그는 점점 의식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침입해서 강간하고 살해한 뒤 현장을 훼손하고 펜타그램을 그렸다. 그는 가끔 피해자의 피로 벽에 666을 쓰거나 헬 세이탄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건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종교적 강신이었다. 그의 표정은 다양했다. 어린 소녀, 노인 부부, 혼자 사는 여성, 가족 단위 가정, 어떤 경계도 의미 없었다. 라미레스는 창문 하나만 열려있다면 그 집을 선택했고 그 안에 누가 있든 간에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문마다 나무 판자가 쳐졌고 수면제를 복용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로스앤젤레스엔 단 하나의 질문이 떠돌았다. 오늘 밤 내 집에 그가 올지도 모른다. (1985년) 여름 남부 캘리포니아는 나이트 스토커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악마의 속삭임을 들으며 한 집, 또 한 집, 천천히 피로 물들였다. 4월 10일 리처드는 64세 남성 빈센트 자자라와 그의 아내 맥시네 자자라의 집에 침입한다. 빈센트는 즉시 총으로 살해당했고 맥시네는 강간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를 더욱 괴물로 만든다. 그는 피해자의 눈알을 두 개 모두 적출했다. 그것은 기괴한 의식처럼 시신 옆에 놓여 있었고 사탄주의에 깊게 빠져든 그의 강기를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남았다. 경찰은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강도나 성범죄자가 아니었다. 살인을 넘어선 의도된 공포의 연출이었다. 며칠 뒤 리처드는 66세의 윌리엄 도이와 며칠 그의 아내 릴리안 도이의 집에 침입한다. 윌리엄은 총격으로 사망했고 릴리안은 강간당했다. 경찰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침입형 살인 사건들의 공통된 몇 가지 단서를 포착했다. 첫 번째, 피해자들은 모두 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창문이 열려 있었다. 두 번째, 침입은 거의 모두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세 번째, 총기 사용과 등기로의 가격이 혼합되었다. 네 번째, 강간과 시신 훼손이 동반되며 종교적 메시지 혹은 상징이 남겨졌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떤 현장엔 펜타그램이 또 어떤 곳엔 헬 사탄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언론은 더 이상 감췄다간 일이 터진다는 걸 알았다. 나이트 스토커라는 단어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5월
6월, 그리고 7월. 리처드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한밤중에 들리는 사각사각 소리, 침실 창문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사람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잠들었다가 깨어났고 개들은 밤마다 짖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수면제를 먹고도 눈을 감지 못했다. 이쯤 되면 범인은 실수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리처드는 오히려 진화했다. 1985년 7월 7일 61세 남성 레일 라이언과 그의 아내 조이스의 집에 침입한 라미레스는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한 뒤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침실벽에 펜타그램을 그렸다. 이건 메시지였다. 나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공개 수배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의 얼굴도 없다는 것. 리처드는 매번 장갑을 끼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으며 도주도 빠르고 경로도 불규칙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 여성부터 남성까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인종 가릴 것 없이 나이는 9살에서 80대까지. 이건 연쇄살인범으로선 이례적이었다. 보통은 유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리처드는 그것마저 초월했다. 그는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 단지 기회가 있는 집,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이면 충분했다. 그는 죽음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은 하나의 단서를 확보하게 된다. 한 사건의 현장 근처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아식스 운동화 자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신발은 매우 희귀한 모델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몇 켤레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매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반범 카메라, 모든 단서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수사는 실체를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라미레즈는 계속 살인을 저질렀다. 1985년 7월 20일 글렌과 캐롤라인 레라는 부부. 남편은 총으로 살해되었고 아내는 구타, 강간, 질식, 칼부림, 모든 수법이 동원된 뒤 살해되었다. 다음 날에는 64세 찰스 카슨 부부. 남편은 도끼로, 아내는 흉기로 찔린 채 발견된다. 리처드는 마치 악마의 망치라도 든 듯 각 사건마다 새로운 수법을 시험했다. 이제 경찰은 그의 손을 잡을 준비를 마쳤다. 단 하나, 그의 얼굴만 보면 된다. 몇 달 동안 도시 전체가 공포에 잠겼다.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가 짙어진 만큼 그의 자취도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난다. 1985년 8월 24일 리처드는 다시 움직였다. 이날 그의 표적은 빌 카넬과 이네스 에릭슨 부부였다. 이네스는 총격에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그를 침착하게 묘사했다. 범인은 히스패닉 계통, 키는 약 178cm, 삐쩍 마른 체형, 썩은 이가 있었고 입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다. 검은 옷을 입었고 666이라는 문신이 손에 새겨져 있었다. 이건 중요한 진술이었다. 게다가 범인은 범행 후 탈취한 차량을 도심 골목에 버리고 달아났고 그 차량에서 지문이 검출된다. 드디어 수사팀은 리처드 라미레스라는 이름과 신원에 도달한다. 캘리포니아 DMV 차량관리국가 범죄 기록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리처드는 이미 절도, 마약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1984년 범행 이전에도 그는 이미 범죄자였던 것이다. 경찰은 1984년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고 즉시 언론과 FBI를 통해 전국에 배포한다. 1985년 8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그의 얼굴이 실린 신문이 뿌려졌다. TV 뉴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온다. 1985년 8월 31일 리처드 라미레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LA 시내를 걷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의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것도 모르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한 사람이 그를 가리켰고 다른 누군가는 다급히 신문을 펴보았다. 신문엔 그의 얼굴이 있었다.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스. 그는 즉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이스트 LA의 주택가 골목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한 여성의 차를 강탈하려다 실패한다.
주변 주민들이 이상함을 감지했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그를 뒤쫓았다. 어떤 이는 새 파이프로, 어떤 이는 목재 막대기로, 어떤 이는 맨주먹으로 그를 덮쳤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리처드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다. 나이트 스토커는 이렇게 한낱 범죄자처럼 길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붙잡혔다. (1989년 7월) 리처드 라미레스의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형사재판 중 하나였다. 재판은 무려 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찰은 그에게 13건의 살인, 5건의 살인 미수, 11건의 성폭행, 14건의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 태도였다. 법정에 등장한 라미레즈는 검정 옷을 입고 손바닥에 펜타그램을 새기고 나타났다. 그는 방청객과 기자를 향해 웃으며 외쳤다. 헬 사탄! 심지어 법정에서는 살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그들을 보내버렸어.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그는 편집형 인격장애를 지닌 사이코패스로 판명되었지만 형사 책임은 지울 수 없는 상태였다. 1990년 11월 7일 배신원단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죽음은 단지 또 하나의 모험일 뿐이야. 하지만 사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사형제도상 수십 년 항소가 가능했고 리처드는 단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형 집행일을 미루고 또 미뤘다. 결국 그는 2013년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비세포 림프종으로 사망한다. 향년 53세. 죽기 전까지도 그는 여성 팬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고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한 여성과 결혼까지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닌 괴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준다. 사형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그의 생명보다 느렸다. 리처드 라미레스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조용했다. 총성도, 전기여자도, 심지어 사형수답게 언론의 집중 조명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사망하자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 포럼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그는 진짜 사탄의 대리인이었어. 괴물? 하지만 죽어도 마땅해. 난 아직도 밤에 창문을 잠글 때마다 그를 떠올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라미레스가 수감 중에도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그의 재판이 한창이던 시절 법정에선 수십 명의 여성들이 그를 보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고 심지어 사랑해요 리처드 라는 팻말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살인자의 아이돌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2003년 리처드는 한 여성 팬 다린 로이와 정식으로 교도소 안에서 결혼한다. 그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를 오해했어요. 그녀는 매주 교도소를 찾아가 그와 손을 맞잡았고 편지를 교환했으며 언론의 인터뷰까지 자처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기형적 상징이 되었다. 리처드 라미레즈는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 범죄 수법, 그리고 헬 사탄이라는 메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에 소비된다. 그는 죽어서도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분석하고 흉내내고 소비한다. 하지만 우리는 묻는다. 그는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가? 머리 부상? 아버지의 폭력? 전쟁의 트라우마를 전염시킨 사촌 마이크? 그 원인을 나열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그 모든 악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선택했다. 어둠을, 피를,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리처드 라미레스, 나이트 스토커, 사탄의 대리인. 미국 현대사 최악의 연쇄살인범 중 한 명. 그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가 남긴 두려움과 왜곡된 매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잠그세요. 우리는 다시 그를 원하지 않지만 그는 영원히 우리 안에 존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위한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